뭐 본인들 좋은 의도로 가셨겠죠. 근데 어쨌든 간 사람들의 이미지가 미학이 뭐 그런 거 하는 거냐. 이게 왜냐면 이게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가서 아마 그런 이제 오늘 생긴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미학이라는 학문은 학문이 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18세기나 돼야 마음과리텐이라는 사람 통해서 학문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프랑스어로 먼저 좀 써볼게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영어로는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원래 여러분이 대부분의 서양의 말들이 잘 안 나와서 히라버에서 오거든요. 원어로 뭐냐 이게 히라버로. 네. 이렇게 쓰는데 이제 한번 제가 히라버로 잠깐 써볼게요. 펜이 안 나오네. 도움을 안 해주네.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아 이게. 안 나와? 대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스테시스라고 해요, 원어가. 네. 그래서 원래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울 미자가 없습니다, 원래 원어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문적으로 미학이라고 잘 안 써요. 보통 요즘은 어떻게 쓰냐면, 그래서 감각학, 감성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아름다움을 영어로 다시는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저거를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아름답게 뭐냐 공부하는 거야. 왜 이게 아름답지? 왜? 그잖아요. 네? 아름다움을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절대 그냥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랍니다. 그래서 원래 감각. 근데 이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이런 영화들 일본에다가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근대가 먼저 됐기 때문에 철학 다 일본어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감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원래는 그 뜻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 이제 우리 또 이런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생리학적인 감각이 설명이 쉬운데, 그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인간의 감각에 뭐가 들어갑니까? 문화라는 프레임이 들어가요. 문화적인 거. 네. 이것도 되게 또 어려운 말인데, 가장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저한테 살아왔나 그냥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이부 순서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3살 유학을 와가지고 불어도 잘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학연 신청을 했는데, 집에서 한 푼도 안 쓸 수가 없고 그냥 혼자 한번 유학을 하다 보니까 줄일 건 제가 다 줄여댔었거든요. 못 줄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못 줄이는 게 집값은 못 줄입니다. 주인한테 깎아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 집값은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외에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교통비 걸어 다녔습니다. 그 도시가 조그맸어요. 뿌아테라는 도시인데 잘 모를 거예요. 그 도시가 왜 유명하냐면 데카르트가 법학을 했던 도시였어요. 제가 했던 기숙사가 그 이름이 데카르트였어요. 아주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칼빈이 도망갔던 도시였어요. 거기 가면 근처 외곽에 가면 칼빈이 기도했던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프랑스 교회가 칼빈이 만든 교회였어요. 되게 작지만 그러니까 물가는 싸긴 했지만 동네가 작으니까 굳이 버스 안 타고 되니까 걸어 다녔고, 핸드폰을 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보일러 잘 안 뗍니다. 요즘은 잘 안 떼요, 제가 이게. 습관이 돼갖고. 근데, 줄여야 되는데, 먹을 걸 줄여야 되는데, 이제 많이 먹잖아, 제가 딱 봐도 여기. 지금도 김밥 저 2주씩 먹거든요. 이거 어떡해요. 진짜 줄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가 쌀은 팔아요, 쌀은. 쌀이 안 비쌉니다. 이탈리아에서 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쌀이 한 1kg에 한 2,000원? 별로 안 비싸요. 밥솥은 들고 왔습니다, 프랑스 제가. 네. 그래가지고, 쌀은 해서 밥을 하고, 반찬이 문제잖아. 제일 싼 게 뭐냐면 참치캔하고 소세지야. 4개월 동안 그만 먹었어.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아, 자기는 빵을 좋아한다. 여러분 빵 좋아하시면 되잖아요. 빵 한 3개월 동안 빵만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3개월 동안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03년 1월에 유학을 갔거든요. 여기 날씨가 추워. 그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지 않거든요. 날씨가 추우면 꼭 땡기는 거예요. 국물을 땡기는 거야, 국물. 프랑스 애들은 국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국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하는데 고추장 하나 들고 가긴 했는데, 고추장만 푼다고 여러분들 좀 맛이 안 나잖아요. 어느 날 거기 슈퍼에 갔더니 중국 라면이 들어왔더라고.
죽으라면 정말 맛이었습니다. 조금 남아가지고 그걸 끓여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는 거야. 몇 번 먹었는데 일주일 후에 더 이상 포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유통기한을 봤더니 유통기한이 3년이야. 야, 도대체 이거 뭘로 만들었길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 할인 슈퍼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라면도 있고 그런데 거긴 지방이라 없었는데 거기 쪽에 하는 후배가 한국에서 집에서 라면을 보여준 거야. 신라면을. 그것도 야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친구 여러분 그 보내 몇 개 보냈겠어요? 20개 보냈는데 하나씩 주더라고. 그거를 제가 6개월 만에 신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제가 라면이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라면 눈물이 나. 매운 것도 먹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무리 설쳐봐야 이게 여러분 혀의 구조는 똑같잖아요. 서양사람 똑같죠. 우리나라 사람은. 입맛은 못 바꿔요. 그게 문화예요. 여러분. 근데 한 번은 제 친한 선배, 아니 그러니까 친한 후배 한 사람 거기서 유학 중에 그분이 되게 시골 사람이 청국장을 좋아해. 학교 기숙사 싶다가 청국장을 끓였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이 먹는 치즈는 안 그런 줄 아냐? 프랑스 애들은 곰팡이 치즈를 먹어요. 이게 냄새가 푸짐합니다. 제 옆에 방에 있던 중국엔 더 했어요. 썩은 둑을 먹더라고. 취두부라고 아세요? 와, 제가 먹어봤죠? 그럼 어떻게 먹는지 한번 먹어봤거든요? 토할 뻔해서 진짜. 이게 다 문화적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감각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도 어렵지만, 설명했지만, 이 문화적 틀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입맛, 테이스트. 이게 존재하는데, 여러분 테이스트란 말이 따로 어떤 뜻이냐 말이게 미적 취향도 테이스트라고 해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본다는 것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대로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시대적 틀, 문화적 틀이 작용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잠깐 좀 이미지를 잠깐 좀 볼게요. 이런 틀에서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름답다는 게 항상 입맛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입맛도 그런 것처럼 절대적 아름다움 이런 것들 굉장히 고전적 사고 방식인데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나이 어린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예를 잡습니다. 이분 다 아세요? 네. 누굽니까? 주무요. 네. 우리 할머니께서 그렇게 잘생겼다고. 아, 누구 잘생겼다. 제가 수업 시간 항상 보여줬거든요. 이 아저씨 누구냐고. 네? 요즘 학생은 전 잘생긴 얘기 안 합니다. 네. 잘생겼나요? 네? 다 달라요 이렇게. 취향이 이래요 여러분. 네. 예를 들면은 못생겼죠? 요즘 학생들 어때요? 이분 다 아시죠? 괜찮나요? 네. 요즘 학생들은 딱 보여줄 알아요? 느끼하다. 아 별로다. 머리가 너무 짧다. 취향이 다른 거야. 옛날에도 이 머리가 유행했다며. 저는 비도 안 들어서. 그죠? 본사님 맞죠? 이 스포츠 가다가 또 유행을 했다 한때. 맨발의 청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남자 배우보다는 역시 이제 이렇게 나 아세요? 누구야? 어때요? 예뻐요? 아니 안 예쁘대잖아. 왜 안 예쁜 줄 아세요? 얼굴이 너무 커요 지금 이 배우가. 요즘 얼굴 크면 끝이야 그냥. 얼굴을 줄여야 되는 시대잖아. 당대 최고 배우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얼굴이 좀 크고 펑퍼짐하고 만면이니까 그런 거죠. 그죠? 얼굴이 너무 크죠 그거. 네. 근데 보세요. 그치만 예를 들면 또 이 배우도 아시죠? 누구예요? 모르시나요? 윤정이라는 배우. 자 이거는 파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파리에서 하시거든요. 어느 극장 가서 극장 아니라 연극 보러 갔는데 나오는데 남편이 백호르 피아니스트 나오시는데 굉장히 우아하긴 하신데 약간 옛날 느낌 확실히 있으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이거는 좋아했던 거. 요즘 학생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요즘도 예쁘다고 요즘 학생들 하는 배우가 있어요. 어때요? 예뻐 안 예뻐? 이쁘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 애들이 더 소구가 된 거예요. 지금 보셔도 예쁘다 그래요 이 배우는. 최윤이는 안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면은 요즘 예쁘다고 하는데 이미지가 비슷한 거죠. 예쁘죠?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너무 예쁜가 보네.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걸 쉽게 생각하는데 얼만큼 시대적 요즘 때 미디어가 된 이게 영향이 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제가 잠깐 이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떠세요? 이뻐요. 네? 물론 이거는 인류학적으로 비판할 게 많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근데 이 부족은 목이 길수록 미인이에요. 목이 길수록.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목에다가 링을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뭔가 생각하지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여러분 두면 있잖아요. 여러분 흑인이 예뻐요? 백인이 예뻐요? 흑인이요. 네? 솔직히 우리는 흑인이 예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만큼 우리가 서구의 백인 어디로 했던 것 같아요. 요 중심으로 매운 아름다움을 배우도록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우리도 이제 한 시대를 살고 한 문화를 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을 동일하고 있지만 항상 그런 아름다움을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빨리 갈게요. 네. 모네 그림이에요. 모네 그림이에요. 모네.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나요? 네. 괜찮죠? 여러분 그만큼 현대적인 눈으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1874년에 파리 근교에서 최초의 인상주의 이제 전시가 있다. 그 당시 물론 인상주의란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 르누아르 지금은 대가로 치지만 당시에는 무명화가입니다. 전시를 열어주질 않아요. 무식한 애들이고 뭐 학교에서 좋은 데 나오는 애들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시가 어디서 열냐면 당시에 사진작가였던 나바르라는 사람이 갤러리에서 열어요. 지금의 사진작가는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진은 그렇게 대단한 예술이 아니었어요. 예술은커녕 그냥 기록만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 전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림도 아니라고. 예. 잠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건 잠깐 제가 파일을 가져왔는데 르롱이라고 지금 미술 기자 같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진보적인 그 어떤 잡지의 기자였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걸 보고 욕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됩니다. 잠깐 볼게요. 이 사람 읽겠습니다. 인상. 그것은 확실해. 내가 인상을 받았던 만큼 거기에 어떤 인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지. 임프레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제멋대로의 서투른 댐댐이를 보게나 유치한 벽지도 이런 바다 풍경보다는 더 잘 다듬어진 것이지. 벽지보다도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고 그림도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게 전시가 한 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이건 이제 르피가로 지금도 있어요. 신문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이 알렸던 얘기 되죠. 보세요. 여기 여러 사람이니까 여자까지 하나 낀 5명의 미치광 집단이 그들 작품을 전시한답시고 모였다. 이들 자칭 예술가들은 스스로 비타입주의자요 인상주의자라고 부른다. 관중이 보는 것은 잔악감을 측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비판한 거야. 왜 그랬냐? 그냥 생각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 그냥 모네라 그러니까 좋다고 보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림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걸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야. 비너스거든요. 네, 비너스인데 이 그림 여러분 처음 보시죠? 그죠? 이 그림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네바가 조금 전시된데 모네바는 1840년생이거든요. 1863년 프랑스 살롱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미술 대전이에요. 그게 대상 받은 작품이에요. 1863년이에요. 네? 19세기거든요. 여러분 1863년이면 있죠? 1839년에 사진이 나옵니다. 전기도 들어오고 막 차도 다닐 때요. 이게 대상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데모라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낙선자전을 열어줘요. 낙선을 다 해, 얘네들도. 그때부터 아름다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때 등장한 그림이 바로 뭐냐?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요 그림이에요. 보셨을 거예요. 만에.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그림인지 여러분 이게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는 요 여자 완벽한 몸매에 갖고 있는 여자예요.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든 거야. 비율을 만드는.
그죠? 몸에 털 하나 없습니다. 깨끗한 몸. 그렇죠? 완벽한. 근데 보세요. 지금 그린 만의 그림은 핵심이 뭐냐? 이 여자의 뱃살이에요. 뱃살. 뱃살 있잖아. 뱃살 있으면 안 돼요. 그림은. 살이 있어요. 왜? 아름다워 보여야 되니까. 실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물론 모델을 썼죠. 빅토르 메렉이라는 모델을 썼지만 여러분 딱 분위기 보이세요? 뭔지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 그림이. 남자 옷 입고 있고 여자는 벗고 있죠? 19금 그림이라는 게 솔직히 지금. 소위 말해서 그 당시 부르주아들. 노는 형태입니다. 돈 많고 그냥 할 일 없어서 대낮에 빌딩 몇 개 써갖고 임대료 받으면서 낮에 이렇게 녹아받는 거예요. 그런 애들하고. 그림을 주로 누가 사요? 이런 사람이 사죠. 만에는 한 번에 승부를 거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의 몸이 그림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 보고 아름답다 그런 거는 그 당시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핵심 뱃살입니다. 물론 딴 얘기 할 거 많지만 딴 그림을 잠깐 좀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터널한 화가, 이거 조금 전 세대 화가입니다. 모네보다. 그림 대단한 그림인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기차 보이죠? 기차를 그렸어요. 그럼 기차가 아름답나요? 기차를 왜 그릴까요?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터널만 그린다. 이 그림도 여러분 철로한 그림이에요. 물론 만에 그런데 사람이 들어있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봐봐 이게 너희.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애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보세요. 모네가 기차를 부자에 그려요. 기차. 모네가 딱 나자라고 여기에요. 기차 그렸어요. 모네가. 모네는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차. 기차가 아름답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차를? 왜? 기차를 왜 그려? 같아 뭔가. 기차는 그 시대의 상징이에요. 네? 귀엽. 왜? 왜 상징이에요? 나의 샴푸도 그려줘. 여러분 현대성의 상징이 뭐냐면 스피드거든요. 빠른 거.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게 바로 기차였어요. 다음 기차를 보면 충격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기차 기자. 과학의 발전이 그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반 고흐의 그림 잠깐 보면은 잠깐 반 고흐 그림자가 여기 읽은데 보시면은 뭐 고흐 그림 딱 보면서 이런 생각만 합니다. 비싸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네. 공부 그림이랑 비슷해. 여러분 옛날 그림은 밤 그린 게 없어요. 밤 그린 거 옛날 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밤에 뭐가 보여야 그리지. 어두운데 전기가 들어온 시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별도 빛나죠. 여기 뭐가 보여요? 그렇죠? 불빛이 들어오죠. 얘는 빛이. 이런 것들 인간은 시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빛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돼요. 색채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과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럼 보세요. 이 지금 보면은 이 그림으로 딱 정지되는 느낌이 들어요. 딱 정지되는 느낌. 그렇죠? 순간 딱 정지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지금 모네의 그림은 어떠냐? 해가 뜨는 걸 그리는 거거든요. 해도 지거든요. 여러분 이제 화가가 직접 나가서 그리는 그린 거예요. 해가 여러분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렸으면 해가 서요? 화가가 그러니까 서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계속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뜨는데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걸립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길어야 2, 30분이에요. 그 순간을 포착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붓터치를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보이죠? 막 이렇게 붓터치 막 이렇게 그 순간을 그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움직임.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이게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네의 그림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되게 아름답고 멋있는 그림이겠지만 이게 이제 모네 얼굴 거의 철학적 얼굴이죠. 모네 얼굴인데 이런 여러분 그림도 보시면은 실제로 가서 그런 데로 보시면은 옛날 그림 같은 이렇게 안 그리는데 보세요. 네, 양귀비꽃인데 꽃 모양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렇게 흐트러져 있죠? 왜? 바람에 흔들리니까. 여기 사람의 얼굴이 없어요. 귀신이야. 왜?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움직이는 순간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네가 모네가 굉장히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도 보세요.
그냥 서 있는 여자 그랬죠. 이거 뭘 그린 거냐? 우산순 여인이죠. 뭘 그린 거예요? 바람을 그린 거예요. 바람. 바람. 움직이는 그 바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그 성당에 딱 보여도 아시겠지만 후앙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프랑스에. 여기가 잔다르크가 화양당하는 도시로 유명한데 파리에서 뭐 1시간 정도 기차 타면 갈 수 있는 도시예요. 굉장히 성당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이 1030년에 시작이 돼서 무려 1880년에 완성됩니다. 모네가 한 40대였을 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모네가 이 성당을 그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성당 실제 모습을 이렇게 그리러 갔는데 모네가 성당 그린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려요. 똑같은 성당 이렇게 그려요. 뭐예요? 시간마다 날씨마다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그린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까? 빛의 효과를 그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그렸냐면은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거는 이제 축소한 거고 이렇게 하나씩 많아요. 그러니까 20개, 20개, 아니 25개. 지금 한 20개 정도 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바라볼 때 실제 그 대상이 아니라 대상의 주변의 효과들을 어떻게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생동하는 이 시계, 빛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전 시간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테이아드 샤르댕이라고 철학자 얘기하셨고 화이트헤드라는 얘기했는데 생성과 시간을 찰 건데 바로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네가 1840년생이고 1859년생 위대한 철학자 탄생으로 앙리 베르송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생성 시간 연구원, 생명을 연구하는 탄생합니다. 이런 맥락을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요 그림 다 아시죠? 처음 보시지 않죠? 르누아르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도 처음에 욕먹었어요. 왜? 여러분 그림의 대상이 주로 누가 됐었겠어요? 아무나 그림에 나옵니까 여러분? 못 나와요. 그림은 주로 왕이나 귀족이나 영웅이나 신화적 인물이 나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인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프랑스 혁명을 3번이나 했거든요. 1789년, 그 다음에 1830년, 1848년. 물론 그 외에 혁명이 되게 많아요. 혁명을 왜 했어요? 루소라는 사람이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혁명의 기본을 만드는데 그 사람 유명한 책이 뭐냐? 인간 불평등 기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림에도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 이상할 게 없지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그림도 아닌 거죠. 왜 이런 사람 왜 나오냐 그림 안에. 이건 뭐예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일상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 그죠? 그냥 밥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우리 저기 예배 끝나고 이부 선수가 김밥 먹는 거 그린 거야. 그냥 이렇게. 그게 그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의 아름다움이 그림을 들어오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르누아르의 그죠? 모르는데 예쁘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색깔도 되게 이게 안 좋다고 해요. 너무 색깔이 원래 색깔도 이렇게 원색을 썼냐? 빛의 삼원색 그대로 쓴 거예요. 빛의 효과를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림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움직이는 생성하는 이 세계를 보여주고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일반의 등장하는 그런 등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우리한테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논쟁이 심했던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아주 잘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인상이 어떻습니까? 전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임꺽정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 보고. 이익조. 만만치 않죠? 저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염만 기름. 네, 수염만 기름 맞습니다. 혹시 누군지 보시겠죠? 루스. 이 사람 그림 보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생긴 건 이런데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걸 그린 사람. 전혀 안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그림이. 다 아시죠? 네. 이 그림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화가도 다 아시죠? 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네? 일상인가 이게? 아, 좀 이삭죽기 하세요. 네. 어떠세요? 이게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했잖아요. 어딜 가도 이게 걸려 있었어요. 이발소 가도 걸려 있고, 뭐 목욕탕에 때밀러 가도 걸려 있고, 너무 흔해가지고 너무 흔하면 가치가 없어져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오르세 미장을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너무 편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림이 되게 커요. 이 정도 됩니다. 큰 그림인데 근데 다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요 밀레라는 화가의 그림 나중에 모네의 영향을 미쳤고 특히 밀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반고흐입니다. 반고흐는 시골 사람입니다. 근데 밀레의 그림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그냥 일상적인 걸 그린 것 같지만 굉장히 성스러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일단 여러분 밀레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땅이 되게 높아요. 보통 그림은 하늘이 높습니다. 땅에 대한 그림이에요. 땅. 이번에 실제 제발 농촌에서 자라는 사람이니까 그 땅에 대한 아름다움 드디어 보여주셔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 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동네 아줌마잖아요. 여러분 그림은 절대 동네 아줌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림 보통 어떻게 나와요? 바로 이런 분이 나와야 되거든.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마리 앙투아네트예요. 그렇게 예쁘다. 하나도 안 예뻐 저는 솔직히. 이마가 너무 넓어 여자. 야. 이 당시에는 이마 넓은 여자가 미인의 기준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림에서는 이런 여자분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드디어 동네 아줌마. 또 힘없는. 여러분 솔직히 이 그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평화롭게 볼 수 있지만 되게 처절한 그림이에요. 일단 여러분 이 그림이 등장했을 때 이 그림이 이제 1857년의 그림인데 그 좌파들은 이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좌파 화가다. 왜? 위에 보시면 여기 지주가 있어요. 말 타고. 사람 노동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밀레는 그런 의도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화가입니다. 훨씬 더 그러면 카톨릭적인 화가인데. 근데 보세요. 원래는 여기 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일당도 받고 챙겨가는데 이 아줌마들은 어때요? 일 잘 못하는 거 아줌마들 힘이 없잖아요. 저기 못 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떨거지 주스러 간 거예요. 시계에서. 아주 굉장히 좀 처참함이 있어요. 그 자체.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밀레는 이 그림에 여러분 보시면 전혀 뭐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지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기독교적인 상징이 아줌마가 3명이죠. 왜 3명이에요? 성삼일체. 아줌마,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그림의 구도상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그런 건 있지만 그런 면이. 그다음에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몰래 주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줌마처럼 머리 색깔 이렇게 위장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황토색으로. 너무 튀지 않아요? 이게 걸려요. 이러면 이게 중요한 색깔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저 색깔이 마리아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그림이 그렇지는 않죠. 보시면은 여기 잠깐 보시면은 마리아가 등장할 때 항상 등장하는 색깔이 있어요. 물론 모든 그림이 100%다 말씀드릴 수 없죠. 이 붉은색하고 청색이 보이시죠 여기? 왠지랑 봤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보시면은 폰토롱보의 그림인데 여기 보시죠? 마리아 어떤 색깔이에요? 붉은색과 파란색. 그죠? 그래서 밀레의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마리아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땅의 색깔에서 마리아의 색깔. 뭐예요? 마리아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렇게 노동하는 여인. 노동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신 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 이 그림은 정말 성스러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노동하는 민중의 모습이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노동하는 인간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옛날 그림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노동하는. 물론 노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죠? 노동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에요. 어떻게 다 노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아름다운 그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밀레를 통해서 일사의 아름다움, 노동의 아름다움 또 이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아줌마들의 아름다움. 옛날 그림은 이런 거거든요. 나폴레옹 이렇게 등장하는. 그렇지만 이렇게 노동하는 그림들. 그죠? 딱 농협에 가면 어울리는 축협에 해야 되나? 네. 옛날 식으로 하면 전혀 의미 없는 게 왜 그럽니까 이걸 그렇죠? 그 일상, 노동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가이버트의 그림 그죠? 대패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름다움의 패러다임이 바뀌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항상 자기한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직접 봐야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림 항상 직접 봐야 되는데 솔직히 좀
기회가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유럽 한번 가서 예? 김철희 선생님 스페인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제가 파리 딱 좋은데 그죠? 예. 어디 좀 복지가가 없나? 돈 좀 많이 버세요 좀 특별히.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나중에 해주세요. 한 20년 뒤에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딱 보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손이었어요. 아 이 거친 손, 그렇죠? 자 이분들이 힘들게 일하시고 나중에 다시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또 노동하는 거친 손의 좀 성스러움.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시면은 확장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확장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실제로 밀레라는 화가가 굉장히 손을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는 게 보입니다. 네, 저 어머니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성스러움이 저 안에 등장.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등장하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들어있는 그런 성스러움이 너무 등장해요. 그림 하나 마지막 하나 보면 저걸 좀 하겠습니다. 네. 독일에 여러 화가가 많이 없어요. 옛날 화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과거에 이제 중심이 서구의 중심이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거기 화가들이 많은데 아주 독일의 화가가 드문데 독보적인 독일의 화가 하면 바로 알프레드 듀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인데 얼핏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려도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손을 잘 그리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야사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듀런 화가의 집안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세공사였다는다. 뭐 노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가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이 두 형제가 예술의 능력이 좋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형은 미술을 잘하고 동생은 음악을 잘하는데 둘 다 예술을 할 수 없죠. 얘나 지금 예술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 버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형이니까 아버지가 야 그래도 이제 네가 형이니까 네가 먼저 좀 해서 빨리 성공을 해서 나중에 동생을 도와주려 한 거예요. 형이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동생은 집이 어려우니까 탄광에서 일을 한 거예요. 형도 도와주긴 했는데 그래서 형이 어느 정도 천재적인 또 화가니까 빨리 학교를 마치고 점점 이름이 알면서 이제 동생을 도와주려 했더니 그 사랑하는 동생이 항상 기도하면서 형을 일기도 했는데 석탄에서 이게 거칠잖아요. 손이 완전히 뭉그러져. 악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듀러가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제가 증명이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 얘기 전달이 좀 되고 있어요. 책을 보면서 자기의 동생의 손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다.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런 보신 적 있죠? 저도 직접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이게 비엔나 가면 있거든요. 알베르티나 뮤지엄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 이제 보통 이게 사도의 손이라고 그러면 보시면 손이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손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아주 그 거친 손이에요. 이 노동자의 손, 노동해.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밀레의 그 그림의 손과 저는 개인적으로 듀러의 기도하는 손, 의도적으로 듀러는 손만 그렸어요. 그렇죠?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손이 갖고 있는 그런 거친 손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면서 물론 훨씬 옛날 사람이에요. 이 그림은 1508년 그림이니까 방금 전에 보신 모네 그림보다 거의 350년 전 그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방의 화가였죠. 독일 화가예요. 하지만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 그런 겁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발견해요? 자, 이런 말씀들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 학생은 저도 기성세가 된 건데 참 똑똑합니다. 학생들이. 예전 그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보다 훨씬 더 영어도 잘하고요. 훨씬 더 당차고요. 굉장히 똑똑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감수성이 부족한 건 많이 들어요. 감정적인 게 너무 약해요. 네. 그 18세기 후반에 여러분 그 독일 위대한 철학자나 시인이었던 실러라는 사람이 미쪽 교육에 관한 편지를 아주 뛰어난 글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은 위대했지만 되게 잔혹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들판에 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인간이 과연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그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일상하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아침에 다 눈 뜨시고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즐거울까 이런 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지겹다. 그죠?
같이 사는 분 보면 내가 저 사람 왜 결혼했나. 제가 계속 결혼 못하겠어 제가. 주변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 목사님 빼고. 네? 아 조사님 행복하시죠? 네. 아 예. 억지라도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 하죠? 왜 그때 아름다우셨잖아 사모님이 혹은 남편분이. 좀 찾아보세요 아름다움. 아름다움 내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뒤로에는 그런 거예요. 그 아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신비주의 빠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니까 되게 허탈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번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네. 질문 있을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이제 그 화가들의 그림의 결정사를 보니까 소재의 변화, 아름다움의 변화 그런 거. 네, 100만 문짜리 강의하시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런 좋은 영상 자료를 또 준비해서 마홍 오호가 것도 우리 이 시간에 언젠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마무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전공해서 3월 말에 대학원화에서 틸릭신학 되새김이라는 책을 쓰는데 출판하는데요. 20세기 기독교 사상가 중에 거성 중에 하나입니다. 틸리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 새 시대, 새로운 것. 성경이 그러죠.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새 일이 또 새 것이 동트는 것을 옛날에는 종교적 예언자가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종교적 사제나 목사나 신부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우리 시대의 예언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말씀과 아마 깊은 통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아까 모네 그 이삭죽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과 대지를 크게 그렸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큰 그 관심은 보네퍼 목사가 잘 표현했어요. 그전에는 종교가 하늘만을 삼아해서 땅을 소홀히 하고 땅을 어차피 지나가야 할 보잘것없는 것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 대지, 다른 말로 하면 일상성, 날마다의 삶, 우리의 몸, 하찮은 것 그런 것을 충실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늘을 사랑해야 한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을 말한다. 뜻이 하늘에서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리라. 땅 사랑과 하늘 사랑이 분리되면은 복음적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네라고 하는 위대한 앞선 화가를 통해서 우리가 잊었던 그 성서의 메시지를 다시 되새기게 해주기 때문에 사교 교회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우리가 특히 부족하죠. 솔직히 목사 중에서는 제일 꼴찌 목사고 여러분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왜 그래도 그 작은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까? 오늘 강의로 말하면 그런데요. 제가 그 보네퍼의 사상을 통해서 말씀한 다른 게도 다 훌륭하지만은 일상적인 거, 일상의 성화라는 말이 있어요. 일상의 성화. 일상적인 것이 성스럽고 거룩한 거라는 거죠. 집에서 밥 짓는 거,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낙원 집사가 환자를 날마다 똑같은 호흡기 환자를 치료하는 거. 그게 다 일상만이에요. 일상이 성화되지 않으면은 그걸 떠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성화, 대지에 대한 사랑을 통한 하늘 사랑,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그 뜻을 되새기면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고 다시 한번 100만 불짜리 강의를 한 우리 강사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